자, 어떤 사연인지 먼저 인터뷰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55세 남자고요. 지금 고민은 저희 이제 어머님하고 장모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그 두 분을 지금 동시 케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갖고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가서 지낼 수 있는 곳에서 좀 지내셨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성향이 이제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고 내향적 성격이다 보니까 그 집에만 그 방에만 계시는 거예요. 점점 고립화되다 보니까 그러다 점점 더 안 좋아지시다가 이제 첫 번째 아들 집으로 이제 가신 거죠. 근데 아들하고 좀 지내긴 했는데 이제 그 아들이 좀 몸이 좀 안 좋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케어가 잘 안 되는 거죠. 첫째, 둘째는 힘들고 그 다음에 셋째는 또 하는 일이 더 바쁘다 보니까 또 힘들고. 그래서 이제 선택하다가 이제 저희 집에 왔는데 24시간 케어 상태는 아니지만은 저희 이제 좀 맞벌이 하다 보니까 식사를 차려놓고 나가면 식사 정도까지 하시는 정도. 사람은 항상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오셔갖고 뭐 이제 가끔씩 번갈아 가면서 케어하고 하다 보니까 그럭저럭 흘러갔는데 문제는 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고관절, 골절로 아유. 이제 병원 응급실에 가시고 그렇죠. 거의 이제 침대에 누워만 24시간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보면은 저는 장모님을 케어하고 있고 와이프는 저희 어머니를 케어하고 있고 서로 이제 크로스 되면서 이제 케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를 좀 이제 바빴어요. 이거 쭉쭉 케어, 이쪽도 케어하고. 근데 지금부터는 어른들의 건강이 점점 더 내려가는 게 이제 하루하루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상태가 되면은 그때는 누군가가 집에 묶여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상황이 곧 도래할 텐데 그때는 요양원을 생각해 봐야 되나? 그런 고민이 좀 있어요.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노노 케어, 그러니까 나이 든 자식이 더 나이 든 부모님을 이렇게 케어해야 되는 네. 이런 시대가 됐고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노 케어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보시죠. 네, 일단 저는 이 사연자 보면서 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착하다. 그렇죠. 착하다. 네. 그리고 대단하다. 그리고 정말 제 아들이었으면 붙들고 울고 싶을 정도로 고맙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노노간병이라고 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그 50대, 60대가 마처 세대라고 부르죠. 네. 부양을 하는 마지막 세대이고 부양을 받지 못하는 첫 세대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우리가 마처 세대라고 부르는데 이 세대가 마처 세대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도 지금 늙어가고 있는데 내가 부양을 뭐 받는 건 조금 이따의 문제지만 지금 현재 내가 부양해야 될 부모님이 또 연로하시고 이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부양이라는 게 한 분만 모셔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 두 분을 다 모시거나 지금처럼 양가 어르신들을 다 책임져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분을 모시건 여러 분을 모시건 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첫째, 오래 모신다는 건 그만큼 부양을 하는 사람도 나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체적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요. 신체도 신체지만 경제적 부담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근데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 사연자도 말씀 주셨지만 한 번 돌봄을 시작하면 이게 단기에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이분들의 생애 끝까지 함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또 한 가지 뭐냐?
되게 독박 돌봄이라는 거예요. 이래저래 형제들이 사연 많고 이런저런 사정이 많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보면 그 집에 한 자식이 이 부모의 부양 혹은 이 가족의 부양을 다 도맡아 하고 있고 그 부부 중에서도 한쪽 배우자가 이걸 도맡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 많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이런 얘기 나오죠. 간병도 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장기적으로 심각한 가족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노노간병 문제가 결코 수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뭐 사실 긴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 있는 것처럼 아무리 효심이 깊어도 돌봄이 길어지게 되면 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들어지는 건데 패널분들은 이 이야기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이 사연이 남일 같지 않은 게 저희 시어머님하고 같이 산 지 근 2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너무 아이들 케어하면서 진짜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님 연세가 70 중반 이렇게 넘어가면서 점점 이렇게 또 쇠약해지고 아파지실 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니까 나도 많은 도움 받아서 나도 이제 제대로 효도를 해야 되는데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저도 맞벌이다 보니까 남편하고 같이 일을 하니까 한 명은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일을 포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좀 고민이 되긴 하긴 하더라고요.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점점 아파질 텐데 아 이거 남일 같지 않네요 정말. 네. 그러니까 저는 사연자분 사연 듣고 나서 정말 대단한 분이다. 네. 네,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뭐 남자고 뭐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만 모시거나 뭐 이럴 때도 여러 가지 뭐 부딪히는 문제가 것들이나 생기죠. 뭐 네. 이거는 네. 형이 할 거냐 누나가 할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또 장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어머니랑 되면은 같이. 장모님이랑 또 부모님이랑 두 분이 동시에 뭔가 아프시거나 그러면은 누굴 먼저 할 거냐. 그렇죠. 뭐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거를 다 견뎌내시면서 맞아요. 가신다는 게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 네. 근데 이 사연자분의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요양시설에 모셨었다는 거죠. 그랬다가 너무 이제 성격이 내성적이 어울리지 못하고 맞아요. 방에만 계시고 이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그 자녀분들이 돌아가면서 돌보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사연자분이 지금 네. 케어를 하고 있는 네. 상태고요. 네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무슨 경로당이나 뭐 사회복지원 이런 데 가서 놀러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요양원이라는 게 진짜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그게 적응한다는 게 애들도 쉽지 않은데 어르신인데 특히나 몸이 아파서 가시는 분인데 이게 외롭거든요. 혼자 이렇게 있다 보면 아 얘들아 나 좀 데려가다오. 나 여기 무섭다. 나 여기 싫다. 이래버리면 자식들은 또 머리 아프단 말이에요. 더 병이 악화될까 봐 이게 걱정되니까 아 차라리 내가 모셔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아까도 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네. 간병 진짜 병이 들더라고요. 저도 아버지가 그냥 병원에서 다 몇 년 계시다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간병하면서 너무 많이 좀 일에도 좀 지장이 생기고 맞아. 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형제들이랑 뭐 시간 돼 내가 잠깐 뭐 어디 일이 있어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누나도 막 아 미안하다 나도 막 이러고 가면은 네, 미루게 되게 되고. 참 이렇게 마음이 아 이걸 왜 내가 다 하고 있지 막 이런 진짜 뭐 한마디로 현타가 오는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게 진짜 다 기초 갈등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그거 가지고 약간 싸우기도 하고 맞아, 이런 맞아.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형제간에 돈들 모아가지고 그 전문적인 요양사분한테 맡기죠. 네. 근데 그게 거의 뭐 한 사람 월급만큼 들고. 그렇죠. 근데 또 가서 보면 내 마음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뭐 열심히 돌봐주시는데 내 마음 같지 않아서 맞아요. 내가 불효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직접 모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마음 아프고 죄책감이 들 때도 있고 그런데 아 이런 마음이 다들 그렇죠. 그렇죠. 이 자식으로 산다는 게 이게 부모로 사는 것만큼 어려워진 세상이 지금이 아닌가 싶은 게 부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잘 모시고 또 그 마음 불편하지 않게 그 몸 불편하지 않게 모실까 고민이 아마 다들 많으실 텐데 오늘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네. 이렇게 추워지면 마음도 좀 으슬으슬해집니다. 맞아요. 근데 이런 시기에 부모님 생각해 보면 아, 앞으로 부모님과 어떻게 또 어떤 방식으로 또 돌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많은 분들 계실 텐데 이런 고민들의 핵심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그렇고 체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체력에 이제 소진이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요청돼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도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쵸. 그렇게 안 된 경우도 많고 경우에 따라선 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미안하다가 아니라 싫다라고 얘기하는 가족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님 모시고 부부가 함께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에너지가 소진이 된다는 얘기는 부부 갈등도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첫째, 내 부모님에 대해서는 죄책감 들겠죠. 네. 내가 이렇게 내 부모의 사랑받으면서 여기까지 컸는데 내가 내 부모에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그렇죠. 두 번째, 다른 가족들은 왜 내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눈 감고 있는가? 이런 약간 배신감도 들죠. 어디 그뿐이에요? 내 배우자가 내 부모를 혹은 뭐 내 배우자의 부모를 내가 함께 하는 거 좋기는 한데 왜 하필 우리가 맡아야 되는가라는 약간의 분노도 생겨나고요. 그런데다가 내 마음만큼 그렇게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 배우자의 그리고 또 그 배우자가 불평을 하게 된다면 우리 이게 부부 갈등으로 변화하는 건 삽시간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러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병 이혼을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온 집안이 집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나서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런 과정에 감정은 복잡하고 우리들의 에너지는 소진되어 있고 그 과정에 여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정말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아니 지금 사연자분의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장모님을 혼자 돌볼 때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버틸만 했는데 맞아. 어머니까지 아프시면서 지금 조금 더 힘들어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간병이 길어지게 되고 겹치게 되면 돌보는 사람의 마음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뭐 저희 그 부모님 모셔본 분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초기에 우리가 부모님 딱 모실 때는 여러 고민도 많이 하지만 제일 먼저 효심이 먼저 앞장서요. 맞아요. 효도 그리고 내 부모니까 두 번째는 정의감도 있습니다. 네. 어른 모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거기다 여의도 있어요. 열심히 잘 모셔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종의 책임감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다. 이런 네 가지 감정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경과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죠. 효심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게 피로감으로 변하게 되고요. 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의라고 하는 게 나중에는 일종의 패배감 같은 걸로 바뀝니다. 어디 그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런 그 정의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적의감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책임감이 나중엔 죄책감으로 돌변하는 건 삽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처음은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애를 쓰는 그 과정이 있긴 했지만 결국은 이런 감정들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일단 우울감, 어려움에 대한 여러 감정들이 쌓이게 되면 내 감정, 이 전체적인 정신 에너지를 확 아래로 낮추게 되죠. 거기다 나라는 사람의 한계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몸의 한계, 정신의 한계, 돈의 한계, 관계의 한계 이런 많은 것들이 누적되게 되면 나라는 사람 안쪽에 마치 꽉 막힌 것 같은 소화가 되지 않는 것 같은 인생이 막혀버린 것 같은 이런 양상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 이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게 긍정이었던 것이 나중에는 중간을 거쳐서 부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는 쓰레기인가 보다. 내가 못났나 보다. 나란 사람은 한심하구나. 나는 무능하구나. 이런 감정까지 가기 때문에 이게 그 돌보는 자가 가지고 있는 이 심리 상태는 나중에 출렁이다 못해 이제 추락하게 되는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 있죠. 이제 우리 부모님이 건강이 좋아질 일보다는 좋아지지 않을 일만 남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아졌을 때는 간병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이게 요즘은 대부분이 맞벌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직장을 관두고 전적으로 간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또 하거든요. 이럴 때만 되면 억만장자 이런 것들이 너무 부럽고 막 이래요. 솔직히 이게 현실적인 고민이거든요. 아파서 간병을 하다 보면 병원비 들어가죠, 약값 들어가죠.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되고 식단도 조절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데 누군가는 일을 포기를 해야 되니까 또 경제적으로 또 순환이에요. 이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픈데 내가 돈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이 자체가 너무 이게 한심하게 느껴지고 그럼요. 죄책감도 느껴지고 이기적인가 이런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곁에 있고 싶은데 마음은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고 너무 고민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결국은 돈이다. 돈이에요. 네, 결국은 돈이고 또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요양시설에 좀 여유가 조금 그래도 뭐 가족들 형제들끼리 해가지고 돈 모아서 요양시설로 이제 보내드렸는데
근데 뭐 요양시설 마음에 안 드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또 이제 어떤 상황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내가 그냥 회사에 그만두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요양시설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또 또 마음 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자기 생활이 또 망가지고 막 뭐 이러면서 그리고 뭐 프리랜서 같은 걸 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그러니까 많이 하다가 프리랜서 일 자체도 없어지고 막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맞아. 하여튼 퇴직하고 이직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부모님을 직접 모시자니 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럼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다고 시설에 맡기자니 돈도 돈이고 마음도 불편하고 내 마음 같지 않다고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 이걸 어디까지 부모님을 돌봐야 할까 모셔야 할까 맞아. 그 선을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교수님 어떤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돌봄의 기본적인 방향은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속 가능한 돌봄이에요. 지속 가능한 돌봄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구조 안에서 최대한 내 부모님과 혹은 내가 모셔야 될 분하고 이 구조를 잘 유지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어른들 모시다 보면 이런 얘기가 꼭 나옵니다. 더 이상 모시기가 어려워졌다. 이건 뭐냐면 구조가 붕괴되는 거예요. 이 돌봄 구조 자체가 이제 붕괴가 되게 되는 건데 이 붕괴가 된다는 얘기는 이 붕괴된 자리에 이제 새로운 뭔가가 필요하다는 건데 이것 문제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시스템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장기 요양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들어오게 된 건데 그 돌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단 우리가 요양과 관련돼서 이분이 등급을 받을 수 있고요. 네. 노인성 질환으로 우리가 등급을 받게 된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가 돌봄부터 먼저 시작을 해요. 요양사가 우리 집에 찾아오고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여러 방식으로 돌봄을 하는 방식이 일단 재가로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시설로 넘어가는 거죠. 시설로 넘어가서 우리가 요양병원이나 혹은 요양원에 가게 되죠. 이거 다 일종의 시스템으로 가는 거거든요. 문제는 여기에서도 비용이 또 발생을 합니다. 맞아요. 그렇다 보면 이게 처음에는 단기로 갔다가 나중에 돌봄도 이제 장기로 넘어가면서 신체적인 문제, 돈의 문제, 여러 관계의 갈등, 뭐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다 발생하죠. 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이 구조가 내가 지금 현재 집 안에서 우리끼리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내부에서 싸우면 안 되고요. 가족들끼리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집에서 함께하는 동안에 어머니의 상태가 안 좋아지신다 혹은 우리 가족의 그 가족 건강 구조와 그다음 정서 구조가 붕괴된다 그러면 시설로 모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 모셨는데 이 시설에 모실 때에도 우리의 구조가 또 달라져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지속 가능한 돌봄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게 서로 간에 좋은 정서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도 이분을 찾아뵙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을 시설에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뵙는 것마저도 우리가 돌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설에 모시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간다면 우리 집 구조도 그 구조 안에 찾아뵙는 구조를 아예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지속 가능한 돌봄의 형태는 바뀌지만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사례자분 보면 지금 본인의 어머니, 부모님하고 네. 그 장모님 같이 케어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형제자매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좀 도움이 안 되나요? 왜 이렇게 하고 있죠?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례자분이 할 이야기가 또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보시죠. 불만이나 서운한 점은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한 3, 4일 정도의 연휴가 있을 때 내가 휴가인데 이번에 모시고 갈게. 그래. 그렇죠. 그러면은 3, 4일간의 그 기간이지만은 너무 고맙죠. 늦잠을 자고 애들하고 같이 보고 싶었던 영화가 있었다. 그럼 영화관 예매해서 영화 보고 맛집을 한번 간다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씩 도와주면은 너무 좋겠다. 근데 그거를 모를까? 이 생각돼요. 그거를 모를까? 어떡해. 하다못해 진짜 동네 근처에 맛집을 가든 고기를 먹든 아니면 잠깐 1박 2일 여행을 가든 그런 것들이 좀 자유로워야지 되는데 이 시기 짧은 시기에 같이 누려야 되는
그런 추억이 다 사라지는 게 전 너무 아쉽죠. 일단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사연자분의 이야기처럼 그걸 모를까? 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한마디에 그동안 쌓여있던 그런 뭐 외로움이나 혹은 뭐 이런 서운함 이런 게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돌봄이라는 말 자체가요, 가족들이 다 함께 나눈다는 게 그렇죠. 이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매일 케어하는 사람하고 가끔 들러서 한 며칠 케어하는 사람하고 그 온도차가 굉장히 커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저는 자녀분이 없는 줄 알았더니 자녀분도 있네요. 음. 그러니까 남들이 누리는 그 소소한 그 일상도 좀 누리고 싶은데 늘 진짜 간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애들하고 제대로 무슨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좀 가족분들이 형제분들이 좀 며칠 내가 봐줄 테니까 좀 갔다 와. 뭐 시간 좀 보내.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면 너무 진짜 그 쌓였던 게 싹 녹아 들어갈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족이 여럿이 되더라도 이렇게 진짜 실제로 돌보는 사람은 한 명 한 명. 정도 남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제일 부모님이 그 제일 편해서 이렇게 누가 난 제일 좋더라 뭐 이러는 경우도 많이 있고 네. 그리고 또 간병을 또 그래놓고 또 잘하시는 분도 계세요. 나는 이제 간병보다 나는 너무 막 못하겠어 막 이러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리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형제들끼리 뭐 시간 나눠서 이런 거 외에 이제 돈도 나눠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것도 또 이제 뭐 제대로 된 시기에 입금이 안 되거나 그런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형제들 간에 이런 문제 시간 많죠. 다툼이라든지 돈 네. 다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이어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 때는 그래도 한 셋은 돼요. 그 셋넷 그쵸. 되잖아요. 근데 우리 밑으로 가면 하나야. 하나. 맞아요. 이 친구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본인이 해야 되는 거고 네. 아니면 이제 정부에서 시스템으로 노인 돌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지금 형제 간에 안 되면 참 섭섭한 마음이 있는데 내색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이거 생각해 보시면 지금 독박 돌봄이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연자도 생각이 많은 거예요.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형제들한테 이 누적된 섭섭함이 지금 한눈에도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보면 장모님은 폭탄 돌리기 하듯이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다 이 집에 온 거예요. 이거 장모님 스스로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비참하셨을 거고요. 맞아. 그 나머지 형제들 지금 보니까 이 집에서 비용도 다 되고요. 이 집에서 지금 시간도 그리고 청춘도 다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집은 말이에요. 미래 청춘을 미래의 인생을 대출해가지고 지금 부모님께 쓰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형제들이 돈이라도 내야죠. 그래. 돈이라도 제대로 내야죠. 돌보지 않을 거면 띄엄띄엄 찾아오는 거는 돌보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본인들이 자기들 것에 대한 죄책감을 상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돌봄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연자 그 형제분들 혹시 보고 계시면 돈이라도 내세요. 그래. 그거 이상한 겁니다. 돈 안 내는 그것도 안 내는 건 이상한 일이고요. 그렇지. 그리고 지금 우리 사연자가 나중에 우리 장모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시설에 다시 모셔야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순간을 견디다 마지막에 하지 마시고요. 그 전에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집이 파쇄되지 않아요. 붕괴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놓친 다음에 선택하지 마시고요. 정말 부모님께 너무 송구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기점을 미리 정하셔야 됩니다. 정하시고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맞아요. 저희가 너무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머니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장모님 정말 저희가 때 되면 무조건 이 시간이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고요. 이 나머지 형제들 n분의 1로 뭐 할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다른 분도 마찬가지예요. 돈 n분의 1 절대 안 내요. 돌봄 n분의 1 이런 거 없는 겁니다. 역할 기반에서 그 역할을 나눴다면 그걸 반드시 지키셔야 되고 못 지키죠? 돈이라도 내세요. 그래요. 그래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이 돌봄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요양원은 또 언제쯤 모셔야 되고 어디로 모셔야 되는가에 대한 결정도 하셔야 될 거고 이제 슬슬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이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판단은 이 부모님의 몸 상태예요.
네. 우리 부모님 건강 상태가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돌봄 자체가 이분의 안전을 위협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되게 이게 중요한 게 부모님 상태를 우리가 대충만 알지 잘 모르는데요. 이를테면 이분들이 화장실을 못 가요. 그러면 누워서 소대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뭐 욕창을 유발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분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분의 우울감을 또 강화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요소들이 눈에 보인다는 건 이분들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이분들의 전체 수명 건강 상태랑 연결돼 있죠. 이게 다 뭐냐면 안전을 위협하는 차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심화되고 있다. 그럴 땐 우리 집에서 모실 수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 돌보는 자들의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한계에 도달했느냐예요. 맞아요. 몸이 완전히 너덜너덜해질 정도가 됐는가? 나까지 병이 났는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완전히 고갈이 돼서 내 부모를 심지어 정서적으로 학대하기 시작한 건 아닌가? 또 우리 가족끼리 서로 갈등하기 시작한 건 아닌가? 이런 차원이 몇 번에 걸쳐서 반복된다면 이제 우리는 결정할 시점이 안타깝지만 되었다라고 맞아요.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네. 이걸 가족끼리 해결하기 어려우실 땐 상담사들이 함께 도와드립니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가족 간의 논의 또 협의를 돕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가족 내 갈등 안에서 무조건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이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좀 받으셔서 가족의 합의를 이끌어내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